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칸트가 바라보는 도덕이란 무엇인가? 자, 도덕다운 도덕이란 무엇인가? 칸트가 보는 도덕다운 도덕은 결과가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따라라라고 하는,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의 형식을 지닌, 즉 정언 명령의 형식을 지닌 보편화 가능성, 이것을 칸트는 도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도덕다운 도덕이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칸트의 이 이론을 바탕으로 명예산일이라는 문화가 과연 이 보편 윤리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 내지는 성찰의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예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행동 규칙, 즉 준칙을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나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명예를 훼손한 가족 구성원의 생명을 빼앗겠다. 자, 이런 준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규칙을 칸트의 보편화 가능성, 즉 보편화 검사의 보편화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이 테스트, 즉 자멸성 테스트죠. 이 자멸성 테스트를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우리 명예살인은 바로 나의 명예살인은 나는 명예살인이라는 행위 준칙을 따를 것이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문화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명예를 훼손한 가족 구성원의 생명을 빼앗겠다. 그렇게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준칙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칸트의 이론을 빌려서 이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지를, 즉 보편적 윤리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자멸성 테스트를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겁니다. 즉 이 준칙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과연 이것이 자멸성 테스트를 통과할 것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명예를 조금 실추시켰다고 생각할 때마다 가족을 죽이는 세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은서야, 그런 세상에서 가문의 명예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어떤 모순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그러니 은서가 명예살인을 하는 목적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가족을 죽인다면 결국 살아남는 가족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을 다 죽여서 가족이 멸망해 버리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가족에 무슨 명예가 있겠어요. 명예를 지키려고 한 행동이 결국은 그 명예를 담을 그릇, 즉 가족 자체를 파괴해버리네요. 자, 우리 여기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훼손한 가족 구성원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도 된다. 이 준칙을 보편화했더니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면 결국은 살아남는 가족 자체가 없을 겁니다. 온전한 가족 자체가 없겠죠. 그러면 온전한 가족이라는 내지는 가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가문의 명예라는 이 행위의 준칙과 관련된 개념이 성립합니까? 성립할 수가 없죠.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의 명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가족 구성원을 함부로 살해해도 된다는 준칙을 보편화시켰더니 그 행위 준칙과 관련한 가문의 명예라는 개념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순에 직면하죠. 즉 개념적 모순에 직면합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자멸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지연이와 은서가 칸트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규칙을 보편한다면 가문의 명예보존이라는 원래의 목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자신이 하려던 행동이 스스로의 목적을 파괴해버리는 완벽한 개념적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가족 구성원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도 된다라는 준칙을 보편화했더니 결국은 모든 가족이 사라져버려서, 즉 온전한 가족 내지는 가문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남지 않게 돼요. 남지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문의 명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의 명예라고 하는 이런 난센스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행위와 관련한 준칙을 보편화했더니 그 행위와 관련한 준칙이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개념이 증발해버리더라, 사라져버리더라, 모순에 직면하더라, 즉 자멸해버리더라. 자, 그래서 개념적 자멸에 빠지고 있습니다. 와, 소름 돋아요. 결과가 잔인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오류였던 거네요. 즉 논리적으로 개념적 모순이었던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게다가 칸트의 두 번째 모순인 의지의 모순으로 봐도 통과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보편화 가능성을 만족시킨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멸성 테스트의 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개념적 모순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의지의 모순이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명예살인이 의지의 모순에 직면하지 않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도연이가 의지의 모순까지 적용해 볼까요? 자, 그러니 우리 도연이가 누군가의 주관적 판단, 즉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가족에게 살해당하는 이런 세상이 합법인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성적 인간이라면 당장 저부터 가족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세상을 보편적인 법으로 만들자고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의욕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말은 결국은 명예살인을 보편화했더니, 명예살인을 보편한다는 말은 자신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간주되면 자기 자신도 그러한 살해를 당하겠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도연이가 그것은 도저히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런 세상을 합법적이다, 보편적인 법으로서 정당화하는 그런 세상, 나 도저히 원할 수 없어요. 즉 명예살인이라는 행위와 관련한 준칙을 보편화했더니,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여 심지어 그 행위와 관련한 준칙이 나에게 적용된다 할지라도, 즉 내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겨져서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 살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도저히 내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의욕할 수 없다, 원할 수 없다, 즉 의지의 모순에 직면했죠. 그러니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 행위와 관련한 준칙은 자멸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자, 완벽합니다. 칸트의 논리를 빌리자면 명예살인은 문화적 차이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없는 자기 모순적 범죄일 뿐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칸트의 첫 번째 도덕법칙. 자, 도덕법칙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니 칸트가 첫 번째로 제시한 도덕법칙, 즉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보편화 가능성 정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식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명예살인과 같은 문화를 검토해 보니 이 명예살인과 같은 문화 패턴은 보편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정식을 통과하지 못하더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멸성 테스트를 해보니 개념적 모순과 의지의 모순에 직면하더라. 따라서 명예살인은 보편화 가능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니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다. 즉 보편적 윤리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윤리가 아니라 자기 모순적인 범죄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자, 나아가서 칸트는 도덕법칙을 두 번째 도덕법칙을 제시합니다. 자, 그 두 번째 도덕법칙이 뭔지, 그리고 그 두 번째 도덕법칙을 바탕으로 우리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문화 패턴을 비판적으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칸트가 제시하는 두 번째 도덕법칙, 즉 제2법칙, 인간 존엄성 내지는 인간 목적의 정식으로서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이것이 칸트가 제시하는 두 번째 도덕법칙입니다. 즉 인간을 너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너 자신까지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목적으로 대우하라.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공리주의의 도덕에 대한 관점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된다면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즉 목적으로 대우하고,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나에게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을 물건이나 도구처럼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칸트의 두 번째 도덕법칙입니다. 즉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것이 칸트의 인간 존엄성 내지는 인간 목적의 정식, 공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인격은 이성적으로 도덕법칙을 세우고 따를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존엄한 성질입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수단으로만이라고 하는 건 남을 내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써먹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목적 그 자체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며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 이 칸트의 두 번째 도덕법칙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그렇게 이익이 된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목적으로 대우하고, 만약에 이익이 안 된다면 상대방을 목적으로, 즉 존중하지 않고, 목적으로, 여기서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건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라는 조건과 관계없이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우하고 이익이 전혀 없으면 그냥 뭐 수단으로 취급하고 물건처럼 쓰다 버려라. 그러한 방향성을 갖는 것은 진정한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대상이, 어떠한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 혹은 최대 다수의 이익이 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고, 만약에 나에게 그리고 다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도구처럼 쓰다 버리는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칸트가 경계하는 인간을 수단시하는 그러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칸트는 이 두 번째 도덕법칙을 통해서 인간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인간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일단 도구적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인간이란 이유 그 하나만으로, 즉 뭔가 옳고 옳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만으로 그 인간을 존중하라. 즉 이것이 바로 그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두 번째 도덕법칙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존경한 목적 그 자체로 대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나? 이 두 번째 질문을 아까 우리가 살펴본 파키스탄의
명예살인 사례에 대해 배볼까요? 가족들은 가문의 명예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 여기서 목적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라고 할 때 그 목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목적이라고 하는 건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 도구로 사용한다. 그런 의미의 목적입니다. 한 여성의 소중한 생명을 한낱 수단으로 써버리고 짓밟은 셈이죠. 칸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인간 존엄성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화는 그 어떤 역사적 전통을 가졌더라도 결코 존중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예살인을 칸트의 두 번째 도덕법칙, 즉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이 두 번째 도덕법칙을 가지고 성찰해 보았더니 명예살인은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무고한 가족 구성원, 특히 여성이죠. 이 여성을 수단으로, 즉 가족의 명예를 위한 수단, 도구로 취급하니까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도덕법칙이 어긋나더라. 따라서 이것은 도덕적이지 않다. 즉 보편윤리에 어긋난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자, 칸트의 두 가지 질문을 거치고 나니 어떤 문화를 존중해야 하고 어떤 문화에 단호히 반대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훨씬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명예살인조차도 우리 고유한 문화라며 존중한다면 그것은 문화의 특수성을 근거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를 존중하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자, 그래서 살펴보았듯이 이 칸트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보편윤리를 통해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단호하게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고유한 문화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문화를 인정해달라, 명예살인 문화를 인정해달라,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문화상대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처음에 했던 대답이 자칫하면 이런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로 빠질 위험한 생각이었네요. 그래서 우리 하윤이는 처음에 문화상대주의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를 혼동해서 문화의 우열은 우리가 뭐 구분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 평가할 수 없고 어떤 문화가 우월한지 열등한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평가할 수 없으니 뭐 명예살인은 그것도 고유화성, 특수성 인정해서 우리가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을 취했는데 이것이 칸트의 보편윤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리뷰 내지는 성찰을 해보니까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더라. 문화상대주의가 원래 지향하는 방향과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와는 질적으로 완전 다르구나. 처음에 나의 생각이 조금 짧았구나. 이렇게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윤이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성찰하고 한 단계 더 성장했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화하고 배운 이유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의 마침표를 찍어 봅시다. 타 문화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지니되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누가 종합해 볼까요? 네, 우리 다른 문화를 이해할 때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는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타 문화를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문화를 윤리적으로 비판하고 개선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훌륭합니다. 다름을 존중하는 따뜻한 가슴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차가운 머리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멋지게 증명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논의를 정리하자면 문화 다양성, 문화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준, 맥락이 다 다르다. 따라서 어떤 객관적 보편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잣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그
문화 패턴의 기준이 만약에 보편적 윤리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은 문화 상대주의가 가고자 하는 건전한 방향이 아니라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다.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보편윤리다. 보편윤리가 뭐냐? 보편윤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그러한 규칙 넘어서 법칙이다. 법칙이다. 그러면 과연 그 어떠한 기준이 보편윤리에 부합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칸트의 도덕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칸트의 도덕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칸트가 말하는 도덕법칙이 뭐냐? 즉, 첫 번째 도덕법칙,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행위하라. 즉,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에 맞도록 행위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도덕법칙이다. 여기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보편윤리로 볼 수 없다. 이어서 두 번째 도덕법칙, 즉 너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즉 인간 존엄성의 정식에 부합한다면 그것은 보편윤리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편윤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칸트의 이 도덕법칙, 인간 존엄성의 정식과 그리고 보편화 가능성 정식 두 가지 도덕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화 패턴이 보편윤리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